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주부입니다. 벌써 20년이라니.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저를 살게 해주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학교 앞 문구점, 아니 문방구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웬만한 학용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하지만 그때의 문방구는 학용품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게임판까지 있어서 아이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게는 아이들로 붐볐고 가게 안에는 언제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요즘 달고나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저절로 그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게 추억인 거겠죠. 게다가 아이들은 친구 선물부터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까지 문방구에서 샀었는데 그 덕에 저희 엄마는 선물 포장의 달인이 되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4년 뒤 엄마는 동생을 낳았고 저희 가족은 4명이 되었는데요. 남동생이 크면서부터 저희 집은 항상 시끌시끌하고 복닥복닥했답니다. 다른 집 남매들처럼 저와 남동생도 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에게 둘이 세트로 늘 혼이 나곤 했었죠. 엄마에게 그렇게 혼이 나는 날이면 어떻게 아셨는지 아빠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서 엄마 몰래 눈깔 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준섭이한테는 비밀이다. 우리 공주 혼자 몰래 먹어. 라는 말을 꼭 하셨는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혼자 몰래 먹던 그 사탕 맛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입안 가득 사탕을 녹여 먹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이 났던 마음도 사탕처럼 녹아내리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했던 저희 집. 저는 다른 집들처럼 당연히 그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17살이 되고 중간고사를 얼마 앞두고 있을 무렵에 새벽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읍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장남이었던 아빠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정읍으로 내려가실 채비를 했고 엄마 역시 연세와 심장병이 있는 할머니를 생각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 나서면서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을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다행히 할머니는 고비를 넘기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늦게라도 집으로 오겠다는 가족의 연락에 집에서 식구들을 기다리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온 건 저희 가족이 아닌 생판 모르는 경찰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그 경찰 아저씨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싶더라고요. 머뭇거리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지금 빨리 땡땡병원으로 가야 해.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 얼마나요? 많이 다쳤어요? 얼른 가자. 시간이 없어.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니.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안 좋은 예감은 적중하고 마는지. 병원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복닥복닥했던 집에서 저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과 더 이상 가족이 없다는 공포에 한동안은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 뭐할까 싶어 자포자기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학교에 갈 이유도 모르겠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게도 앞으로 사는 것이 막막해 슬퍼하기보다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내내 안쓰럽게 지켜보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건 바로
저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셨던 경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면서 그저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빈소에서 자발적으로 손을 보태셨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가 불쌍해 보이는 건가 싶어 또 절망했죠. 경찰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정읍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편지 봉투에 경찰 아저씨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대충 내용은 가족이 옆에 없지만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읍으로 온 후 줄곧 할머니를 미워했거든요. 그때 그 연락만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계속 제 옆에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아 저는 죄송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다시 예전 살던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며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인생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겁없이 살았어요. 어쩌면 이런 저를 하늘에 있던 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그때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저와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죠. 저와 남편은 길에서 만났어요. 1년 중 제가 가장 싫어했던 가족들의 기일날이었던 그날은 몹시도 추웠던 날이었고 외로웠던 날이었어요. 저는 저에겐 더 이상 행복한 미래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대가 넘은 어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몸만 어른이었지 마음은 17살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저는 그날 어딘지도 모를 한강다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날이 몹시 추웠는데 온몸이 꽁꽁 얼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식지 않아 찬바람을 몇 시간이고 쐬고 있었더랬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슬쩍 다가와 저에게 느닷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고 처음 본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 좋아해요. 이런 날씨엔 캔커피가 딱인데 마실래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추워 보이는데 마침 제가 캔커피를 들고 있어서요.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이런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횡설수설 하는 듯한 남편을 보고 고맙다기보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됐다고 커피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다음 말에 그만 멈칫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은 이런 따뜻한 커피로도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잖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면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상한 자격지심인지 저는 그 남자의 호의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슬픈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아주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받은 캔커피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캔커피가 싫다면 이거라도 하고 가라며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제 목에 걸어주는데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이야 춥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불쌍해 보여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 난 그냥 그쪽이 추워 보여서요. 보는 내내 하도 위태로워 보여서. 혹시나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걸까봐. 제가 오지랖을 부렸네요.
그래도 목도리는 하고 가요. 좋은 건 아니지만 따뜻해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하고 가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뛰어갔어요. 그때는 그게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 목도리는 남편의 체온이 남아서였는지 유독 따뜻했고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한동안 사용하며 남편을 떠올리곤 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날이 추워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마음이 통했는지 저는 조금씩 혼자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니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끼니는 늘 대충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는데 손수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고 아프면 병원을 가는 등 조금씩 제 자신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무슨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밥 냄새를 풍기는 집을 지나갈 때 밥을 지어 먹고 싶다고 생각했고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듯 집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식구들의 기일날에는 아주 조금은 괜찮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사 올릴 상도 차려봤죠. 그리고 비록 사진이지만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혼자여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친구도 만들었고 혼자였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꼭 2년 만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목도리를 줬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날도 추웠던 탓에 남편이 준 목도리를 하고 나온 참이었죠. 저기, 저 기억하세요? 네? 누구시죠? 이 목도리 기억 안 나세요? 아, 남편은 저보다 더 깜짝 놀라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목도리를 돌려주자 어색해하며 받아드는데 어쩐지 저를 보는 그 시선이 참 이상한 거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런다는 것을 이 남자는 알았는지 금방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덕분에 그날 따뜻하게 돌아갔고 추운 날 내내 그 목도리 덕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그때도 제가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걸요. 그때는 어쩌다 받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럼 대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한 뜻으로. 보통 날이면 그런 자리에 응할 리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이번에는 남편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역에 내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남편이 잠시만요 하고 자리를 비우더니 금방 빨간 목도리를 하나 사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도 너무 춥잖아요. 이거 하고 가요. 아니, 이러면 제가 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냥 제가 너무 기뻐서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남편이 주는 빨간 목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종종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사이로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특별한 날이면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혼자 지내다 둘이 된 그 기분은 다시 사라진 울타리가 생긴 그런 기분이었고 남편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혼 전이었는데도 항상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지 3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자신이 홀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같이는 못 살아도 근처에는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누구보다
혼자가 외롭고 서럽다는 것을 잘 아는데 시아버지라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우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그래 영주씨가 뭘 몰라서 그렇지. 절대 시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할 도리만 해. 그래도 시어머니 없는 건 천만다행이다. 저는 주변의 반응을 듣고 제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저는 가족이 일찍 제 곁을 떠나서인지 무조건 다 함께 살고 싶은데 또 낳을 수 있다면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예전에 저희 집처럼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 여자 선배들은 그런 저의 생각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 마음은 너무 좋으나 생각처럼은 안 될 수 있다며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우선은 신혼집을 얻어 살자고 하는데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던 그날 저는 무조건 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어서 와요. 이 녀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도통 보여줘야 말이지. 안녕하세요.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배고프죠? 내가 혼자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김치찜을 좀 해봤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낯이 참 익는데. 글쎄요. 아빠,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보기는 어디서 봐. 그리고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그새 뭘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그리고 나가서 먹어봤자 죄다 조미료 투성인데 이왕 귀한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은 걸 대접해야지. 김치찜이 좋은 거였구나. 좋지. 내가 등갈비도 무려 2근이나 넣었어. 넌 하나도 먹지 마. 남자 둘이 이렇게나 재미나게 살다니. 저는 그날 이후 무조건 이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냥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신혼방을 꾸미고 시아버님이 쓰시던 물건 중에 오래된 것들은 바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가, 나는 네 마음이 참 고맙다. 근데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면 그만큼 힘든 일도 있는 법이야. 그러지 말고 석호 말대로 우선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정말 혼자 지내도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식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 얘기는 들었다. 어찌나 내 마음이 아픈지.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어서 네가 더 마음에 쓰였어.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아버님 직업이 경찰이기도 했고 또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에 저한테 낯이 익다고 하셨죠? 혹시 저랑 비슷한 아이가 정읍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지 않았나요? 맞아. 역시 너였던 거니? 내가 낯이 익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너야?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어?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돌아가며 저를 안쓰러워했고 또 그렇게 저를 도우려 하더니 이렇게 가족의 인연까지 되다니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저의 뜻대로 남편이 살던 집에 신혼방을 꾸며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서인지 저는 불편함보다 가족이 생겼다는 안정감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업상 출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남들은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와 둘이 집에 있으면 싫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이 없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좋았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3년 전까지는 큰 집에 명절을 쐬러 가셨는데 남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명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남편의 집은 제 생각보다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평소에도 손이 큰 시아버지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저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아버지를 도와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었는데 명절 당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차례상을 차린 상 옆에 저희 가족 차례상을 함께 차려주셨지 뭐예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라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시아버님은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다며 빨리 와서 저에게 절을 하라고 손짓하셨어요. 아버님, 뭐해? 가족들 차례상 드시게 얼른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돈분들 목까지 영주 위해주고 살겠습니다. 우리 영주 정말 씩씩하게 잘 컸죠? 예쁜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호 너 뭐해? 빨리 술 따라드려. 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남, 영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사위 절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는 저희 어머니세요. 상을 이렇게 차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이게 뭐 어때서? 저희 아버지 정성이니까 어색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야, 같이 절 올리자.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저는 눈물이 나다가 웃음이 나와서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이런 행복이 저한테도 있을 줄이야. 저는 무조건 이 두 사람에게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정말 부녀 사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저에게 생기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자연유산 되었네요. 아무래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2번의 자연유산을 겪고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했고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빨리 우리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자꾸만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이 생기니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찾아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괜찮다며 보약이며 좋은 음식을 해주시려고 하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실망하는 눈치에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점점 감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남편은 어느새 제가 무서운지 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자격지심에 남편에게 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욱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즈음 저는 심신이 지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다 할 것이 없어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신 시아버님은 그 꽃을 저에게 주시며 우리 며느리 이 꽃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때? 오랜만에 아버지랑 데이트 한번 할까? 저는 애쓰시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처럼 옷을 차려입고 시아버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시아버님이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제가 꿈에도 잊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문방구 앞이었어요. 여긴 기억하지? 원래 너 문방구집 딸이잖아. 그래서 언젠가는 꼭 너를 데리고 여기로 오고 싶었어.
근데 여기 원래 다른 가게였는데? 저는 이상해서 몇 번이고 간판을 보고 또 다시 봤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그렇게 되고 친척들이 가게를 처분해 할머니에게 저를 맞는 조건으로 드렸는데 친구들한테 저희 문방구가 미용실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이곳을 보러 왔던 저는 정말로 변한 가게를 보고 이젠 정말 저희 가족이 함께했다는 흔적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돌아갔었거든요. 그곳이 정말 거짓말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차에서 내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시더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 안 역시 예정은 저희 가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 보여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주야, 내가 꿈이 하나 있었단다. 나는 사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이 다음에 크면 빵집 사장님이 돼서 빵을 실컷 먹어야지 했단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정말로 빵집을 열 생각을 했어. 근데 너를 보고 꿈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문방구집 사장님이야. 그리고 영주 네 아버지다. 아버님. 전에 장례 끝나고 너 정음에 내려가고 며칠 뒤에 나도 여기 와본 적이 있어. 때마침 그날 여기 가게 정리하는 날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여기서 장사를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너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게 되면 꼭 그 사진을 보내주고 싶었거든. 근데 세월이 뭔지 다 잊고 살았는데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다니 우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때? 나 그럴싸해 보이냐? 저는 아버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죠. 때마침 문방구 문이 열렸다며 동네 아이들 몇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전 그때의 기억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눈깔 사탕 하나에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줌마 울어요? 어허, 땡! 아줌마라니 아저씨 딸이다. 할아버지 딸이니까 아줌마 맞잖아요. 요 녀석이야?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너 자꾸 그러면 우리 문방구 출입 금지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 가게 다시 생겨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고객 관리를 위해서 너 앞으로 우리 문방구 VIP 해라.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 VIP 됐다고. 저는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는 아버님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제 웃는 모습에 아버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게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꼬마 손님들 덕에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사한 하루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치매라는 믿을 수 없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아들인 남편보다도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어렵게 다시 임신을 하는 통에 슬퍼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는데요. 아버님의 병세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순간 이윽고 저와 남편을 잊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셔야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홀몸도 아니고 간병인들도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3일을 못 버티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도 속상해.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볼게.
우리 자주 가면 되잖아.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남편을 몇 번이고 말렸어요. 기억을 잊어 이젠 저도 못 알아보시지만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차마 남편 뜻에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고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 수는 없기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자 남편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라더니 기어이 아버님을 서울 인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위치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던 남편은 제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새벽 늦은 시간이 되어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도 죽인 채 울더군요. 누구보다 효자였던 아들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출산을 했어요.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갓 태어난 쭈글쭈글한 아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그제야 남편을 따라 아버님이 계신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백발이 되어 많이 야윈 아버님을 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아버님을 와락 안아드렸는데 아버님은 마치 수줍은 어린 아이처럼 부끄러워하셨어요. 아버님, 저 영주예요. 아버님 며느리 영주요. 아버님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마치 들리지 않는 듯 저를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기억 정도는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며 이제부터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각오를 했다고 했지만 여지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님의 병세에 마음이 착잡해 눈물이 나왔는데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던 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듯 보이더니 저에게 슬쩍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시아버지 손에는 예전 저희 아빠가 엄마 몰래 주었던 눈깔 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이미 봉지에 눌러붙어 끈적끈적한 사탕을 아버님은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여전히 따뜻해 더욱 눈물이 나더군요. 그 후 저는 종종 아버님을 보러 요양병원을 찾았고 언제나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님을 보며 이제는 애성이 생겨 울지도 않고 혼자 제 이야기만 실컷 떠들다 오곤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버님이 직접 적으셨다는 활동지를 보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등등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른 칸은 모두 이상한 낙서만 가득해 놓으셨더라고요. 직업 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문방구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직업에 경찰이라고 써야지. 문방구 아저씨가 뭐예요? 하나도 폼 안 난다. 그리고 막말로 장사도 몇 번 못했잖아. 그나마 있는 것도 애들 다 퍼주고. 아버님은 장사 안 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장사했으면 굶어 죽었어. 그때였어요. 이번에도 저만 주저리 떠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셔서 기억이 조금은 나셨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늘 저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그 미소가 맞았기에 저는 또 주책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요양병원과 집을 오고 다니길 10년. 저는 명절이면 아버님이 그러셨듯 송 크게 음식을 장만해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식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금이라도 아버님이 명절 기분을 느끼셨음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말 거짓말처럼 새해에 맞이한 설날 아침에 기분 좋은 꿈을 꾸시듯 아버님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또
한가득 명절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는데 며느리 음식 맛도 보지 못해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들은 아버님이 치매로 오래 앓다 가셨다며 저에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 또 속상해요. 그리고 매년 명절만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아버님이 더 생각나고 그리운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는 더욱 아버님이 그리울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인자하신 아버님,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제는 휘청거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아범이 점점 더 아버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아범 얼굴에서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요즘 신혼 때도 안 그랬는데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 날이 많답니다. 아범은 새삼 제가 자기한테 반한 줄 아는데 이건 그냥 비밀로 할까 봐요.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저 잊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길,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저는 몹시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님이 쓰시던 방을 정리하다 정말 우연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버님이 쓰시던 수첩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의 필체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펼쳐둔 수첩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정도로 사랑받던 며느리였다니 저는 새삼 제가 받았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컸는지 다시금 알 수 있었네요. 한때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니 역시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밝음도 어둠도 없다고. 내가 밝은 눈으로 보면 세상은 밝고 내가 어두운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어둡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밝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자 정말로 제가 보는 세상은 밝아져 있었죠. 밝아진 저의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데 어쩌면 이것도 다 아버님의 깊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올해도 명절이 다가올 텐데 올해는 모처럼 송 크게 명절 음식을 만들까 봐요. 차례상에도 푸짐하게 올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도 나눠 먹으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